次日本で東京を離れてですね、日本も観光名所一桁場所がありますので、できれば日本の温泉保養地で一緒に一桁会談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한일 관계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일본 포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일본 기시다 총리 내일 방한합니다. 정상회담의 의제와 한일 관계의 해법, 그리고 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의혹 등 정치권 쟁점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기시다 총리의 첫 방한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점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현충원 방문 12년 만이죠. 그래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병묵 위원께서는 뭐 어떤 메시지가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리포트에서 나왔고요. 예. 사실 근데 국립현충원 방문은 뭐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총리가 자주 가던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자체가 이례적이다 하기는 어렵고, 예. 다만 셔틀 외교가 12년간 중단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기회로 보면 사실은 국립현충원 같은 데 가서 뭐 거기에 무슨 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묻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주로 이제 뭐 6.25 희생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정도의 계기에 이제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뭐 역대 내각의 그 입장을 계승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네. 그걸 이제 지금 한 번 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내용, 뭐 그런 것들을 거기서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일본 언론에 보도된 거지만, 네네. 뭐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모레 같은 경우는 네. 그 우리 경제 단체장들도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한일 경제 협력 관계 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어차피 한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강화, 그리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묶였던 여러 가지의 규제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풀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친교 만찬을 이어갈 예정으로 좀 알려졌는데, 네. 대통령 관저에서 홈파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좀 일정이 되는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냥 이제 언론 보도 나와 있는 정도로만 제가 듣고 있는데요. 네네. 그 아마 구체적인 거는 아직 언론에 많이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관저에서 사우디 그렇습니다. 왕세자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교를 그 지난 정부나 여러 가지 역대 정부를 보면은 관저에서 사실은 그 상대 그 국빈을 맞이해서 그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참 이례적입니다. 예, 근데 왜 이 사실 외교도 사람이 하는 거라요. 네네. 왜냐하면 그 친한 친구를 특별히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왜 식사를 네. 예, 그렇죠. 이렇게 같이 대접할 때는 더 친근하고, 네. 아 우리가 진짜 친하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예.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노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과 우리는 이웃이고 이제 그렇게까지 그 과거의 문제로 얽매여가지고 왼수처럼 살지 말고 예. 우리 좀 친하게 정말 서로 도와주면서 삽시다. 뭐 이런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예, 이 기시다 부부에게. 예. 그러면 또 일본인들이 그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양국이 좀 더 친밀하게 가는 게 그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좋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한 홈파티 뭐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집에 초대해서 밥 한 끼
먹읍시다. 뭐 이거 아닙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이제 주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는 실무회담이죠. 주요 의제 안보와 경제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글쎄 이 정상회담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또 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방윤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독도 관련된 문제가 이제 공식 의제로 올라왔을 때 우리의 국익에 맞을 것이냐 또 외교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해법이 맞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본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제로 삼을지 안 삼을지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일단 의제로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떠나서 지금 독도에 관해서 일본이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교과서에다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도 실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항의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전용기 의원이 이제 독도에 방문하고 났을 때 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이런 또 행위들을 보였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뭐 의제로 올리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결국에 바라는 것은 이 독도와 관련된 것은 한 번 정도는 일본 정상에게라도 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국민 정서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국민 정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국민 정서죠. 일본 국민의 정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수는 없지만 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독도 문제의 경우에 네네.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화하는 것은 일본의 의도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서 독도 문제를 끄집어내서 다시 국제적으로 한일 간에 독도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한테 마이너스죠. 우리 땅인데 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지금 야당이 독도 문제에 관한 그 히스토리, 예. 과거의 역사를 제가 보기엔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독도 문제는요 자꾸 꺼내려고 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걸 자꾸 꺼내지 말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부의 입장을 안다면 네네. 적어도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꺼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꺼낸다면 기시다 총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독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양국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 검증에 나서고 또 정상회담 후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논의 중이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오염수 문제 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 이거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되게 중대한 문제죠. 왜냐하면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네.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오염수가 투기됐을 때 네.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해산물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지금 일본은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IAEA 같은 경우도 중간 평가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또 다른 또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네네. 오염수 문제가 실제적으로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예. 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연구 결과도 나오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예. 공동으로 이걸 진행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 아마도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오게 되면 분명히 이 문제를 전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G7에서 소위 오염수에 대한 투기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양해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G7에 있는 국가들에게. 예. 근데 한국이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인데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했다고 얘기하면 상당한 예를 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 뭐 당장 그것을 용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검증이 통과됐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좀 완강하게 국민 건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 검증단이 갈 수 있고 대표단이 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직접 가서 검증하는 한일 합쳐서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후쿠시마 부분은요. 네.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이건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문제가 없는지 지금 계속 뭐 세계적인 국제적인 여러 가지 뭐 기구에서 조사를 하지만 하고 있죠. 예. 만약에 한국이 직접 가가지고 그걸 공동 검증을 해서 이게 괜찮다고 만약에 나오면 그 일본으로서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기시다가 네. 나 이거 우리 안 한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그 하는 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공동 검증단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대한민국이 직접 가서 확인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예. 사실은 IAEA 검증단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저는 좀 과학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의미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물잔을 채우는 이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굴욕 외교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인데 먼저 들어보시죠. 양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동안 얽힌 실타래를 풀어 물잔의 반이 채워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내팽개친 거짓 선동과 외교 자해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입장이 많이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이요. 물잔의 남은 반을 채우는 첫걸음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 정도의 언급만 추가하는 선에서는 끝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압박일 수도 있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문제를 과연 그 미래를 위해서 가는 건지 네네. 아니면은 우리가 과거 문제만 지금 사로잡혀 있어서 이걸 해결할 건지 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은 미래거든요. 과거가 아니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거 지지합니다. 대통령의 그 선택을. 예. 그리고 과거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아니 한일 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죽창으로 그냥 표현되잖아요. 무조건 그냥 국민 감정만 호소하는 그런 예. 일들을 벌였고 외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실리를 포기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요. 저는 핵심이 그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기시다 총리, 일본인들도 저는 이번에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일본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래로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반잔을 채운다는 의미는 결국 기시다, 일본 너희들도 그 미래를 선택해 다오. 우리가 이만큼 갔으니까 예. 그 반은 당신들도 앞으로 오세요. 예.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기시다가 그 반잔을 채울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8일 월요일 여야 의원들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데 네. 야당 의원들은 참석 여부를 좀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담의 결과를 보고 좀 판단하겠다는 건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충원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 반컵을 채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예.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성의 있는 사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물컵에 물을 따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의 근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번에 현충원에 와서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부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역대 내각의 어떤 입장을 갖다가 유지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예. 전혀 컵에다 따르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야당 입장에서 저희 전혀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간 것까지 미리 채워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거기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야당 차원에서 일본 총리를 만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또 만약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네. 야당 의원들이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아하. 그럼 일본 총리와 야당이 예를 들면 그 외교 문제로 논박이 붙게 되면 예. 뭐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문제의 근본은 기시다 총리가 소위 반컵으로 얘기되고 있는 내용에 네네. 어떤 내용을 갖고 올 것인가 저는 이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뭐 기시다 총리를 만나든 안 만나든 이것들은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그 한국갤럽이 2일에서 4일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3%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방미 성과가 견인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지 또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앞으로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네. 최병명 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기시다 총리의 영향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게 5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해서 5일 날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예. 별로 없다고. 이제 저 조사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예. 저 조사에 결정적으로 반영된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 양원에서 그 합동 연설을 했잖아요. 그것도 예. 영어로 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 내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다음 주 저희 이제 갤럽 조사라는 것이 뭐 매주 한 번씩 하니까 그렇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 직후예요. 아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다음 주 갤럽 조사에 또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정당 지지도 조사도 보시면 이 국민의힘 지지도는 또 3% 상승을 했고 민주당은 5%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한 40대 지지율 22%포인트나 하락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뭐 사퇴론까지 나온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좀 어떤가요? 사실 정당 지지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또 여론조사를 했던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좀 결과가 다른 값들이 많기 때문에 예. 네네네. 사실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추이를 좀 보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5% 정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결과가 나온 건 당연히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예.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탈당하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 40대에서의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으로 연결짓기에는 좀 직접적인 연결고리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정당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위기 상황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 위기를 민주당이 어떻게 또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는지에 따라 또 앞으로의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한일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크게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작년 대선 직전에 60억 원대의 이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사실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죠. 이상거래로 분류를 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 개를 좀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왜 이상거래로 파악했다라고 FIU가 본 겁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먼저 FIU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그 거래를 볼 때 이게 자금 세탁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더 나가면 이런 거고 있죠. 그 범죄 수익으로 인한 거를 은닉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로 계속 거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거래를 그렇게 봤다는 거는 결국은 이걸 자금 세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는 거죠. 야, 그래서 예. 이상 거래라고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수사에 의뢰했다고 지금 보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FIU에서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네네. 저희가 그냥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예. 바라볼 때는 이게 자금 세탁으로 이미 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예, 할 것 같은데 예. 예, 김남국 의원의 입장도 짚어볼 텐데요. 먼저 김 의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변호사 시절부터 수차례 밝혀왔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었고요. 폭락을 거의 한 70% 하더라고요. 코인으로 돈 번 게 아니구나.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그 당시에는 코인으로는 망했었고요. 전세 자금이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 전세 자금을 이제 주식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좀 벌었었죠. 네,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 사실을 오래전부터 밝혀왔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해서 문제 없다는 건데 이게 해명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해명의 일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 공직자 재산 등록에는 이 가상화폐 부분은
신고를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말대로 예. 거기에 문제는 없어요.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뭐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다만 가상화폐를 만약에 현금화했다든가 예. 그럼 현금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지금 3년간 신고한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작년 초 기준으로 대략 60억 원어치라고 하는데 예. 이 돈은 그럼 그냥 가상화폐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형태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7년에 뭐 망했다 이더리움에 투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그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종편에 저 패널로 많이 출연했었어요. 네. 같이 출연하신 분들 중에 김남국 의원한테 네. 대박이 났다는 걸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박 난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가상화폐라는 거는 예. 네.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본인 말대로 폭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본인이 이제 돈이 남았느냐, 예. 남은 걸 현금화했느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를 했느냐, 불법적인 요소는 없느냐. 그럼 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걸 이상거래로,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보고 FIU에 신고했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예. 아직까지 그 중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걸 이상거래로 하고 FIU에 신고했다는 사실 예. 이것만 보면 예. 의심스러운 정황이 틀림없이 있다.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김정욱 교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FIU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아니,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FIU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네. 거래소에서 거래소 발견해서 FIU에다 신고했죠. 통보를 한 거예요. 예,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있습니다. 일단 뭐 본인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이체 내역이 모두 남아 있으니까 은닉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밝혀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 핵심은 이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FIU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상거래라고 분류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오히려 그러면 아예 이상거래인지 아니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게 네.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형태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부분에서 의심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뭐 60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 60억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코인 80여만 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처리했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급락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60억이 나오면 와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걸 어떻게 숨겼을까 이런 생각부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80만 개를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고 본인이 그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득 본 내용들로 다시 코인을 산 건지 아니면 별도로 돈을 빼서 다른 곳에 넣은 건지. 예. 근데 지금 재산신고상에서는 다른 곳에 넣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본인이 다시 코인에 재투자했다는 사실만 밝히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수사당국이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스스로 대해서 밝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예. 김남국 의원 한 사람만 타겟을 할 게 아니라 좀 국회의원 모두가 예를 들면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만 공격을 한다고 얘기하면 좀 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특수성, 예. 또 국민에 대한 신뢰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 법제하는 걸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믹스 코인이라는 게 상폐되기 전에는 이 원화 거래가 가능했거든요. 그럼 이 원화 거래를 했던 통장이 또 다 이제 그렇죠. 기록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이거를 들여다보면 또 나올 만한데 김남국 의원 해명이 좀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일단 이 논란이 나오기 시작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자금 출처라든지 그리고 이체했던 내역들 그리고 그 은행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거래 내역들도 남아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런 자료들을 이미 본인이 다 거래소에 제출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자료들을 뭐 필요하다면 분명히 공개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또 김남국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내역들은 굉장히 당연히 민감한 정보고요. 네네. 굉장히 민감한 개인의 금융 정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외부에 유출됐는지 이 과정 속에서 위법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 자체가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은 오늘 이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 흘린 것을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뭐 이렇게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언급한 주신 그 내용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뭐 야당 탄압,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뭐 어떻게 했다, 검찰이 흘렸다,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 주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FIU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의심된다.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사실은 언론기관이 만약에 FIU가 그걸 전혀 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정도에서 나왔으면은 뭐 그런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만약에 FIU가 수사기관에 의뢰한 게 맞다면 그거는 취재로 충분히 언론 보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뭐 검찰에서 굳이 흘리고 안 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은 당연히 그런 걸 취재하고 싶어 하니까요. 예. 국회의원의 또 이 자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 법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문제가 큰 게 김 의원은 2021년에 민주당 의원들과 이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유예하자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2023년까지 또 1월까지 유예 기간이었고 김 의원은 2022년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 이해 충돌의 좀 전형적 사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시기적으로? 글쎄요, 민주당 의원 9명하고 같이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이거든요. 저게 공동 발의를 한 건데 그 당시에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상화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작년 초거든요. 근데 저건 2021년이에요. 그 전해예요. 그렇죠. 전해니까 가지고 있었는지 안 가지고 있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까 2017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한 과세를 미루자 하는 법안에 했다는 거는 명백한 이해 충돌이죠. 그렇게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걸 미뤄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뭐 도덕적으로 또는 이제 이해 충돌 방지법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될지는 뭐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장윤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에 대해서 이해 충돌에 관해. 사실 이제 어쨌든 간에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물리는 부분을 유예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법안이었으면 그 지적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그 당시에 본인이 만약에 정말 코인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거나 한다면 뭐 발의자에서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이제 행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대로 이제 법안에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해명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김남국 의원 측에서도 본인의 억울함도 있을 테니까 본인이 어떤 소득세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예금 계좌 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공개를 해서 이 의혹이 더 확산되는 거를 좀 조기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방산주식 재테크에 연연 없었던 재테크로 있었던요 이재명 당대표를 닮았다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자연스럽게 공개될 문제다 이런 반응입니다. 여야 반응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입니다.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실명 거래를 해서 거래 내역이 다 있고 지금 뭐 투자한 대로 해서 거래소에 코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국회가 법을 바꿔서 코인 거래도 공개하도록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개가 될 문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말할 때 어떠한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도덕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했던 적이 없죠. 김남국이란 인물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자, 여야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조금 더 자기네 자신의 문제를 좀 오픈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요, 자기가 자진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아니 예.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굳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법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그냥 뭐 기자들이 알든 뭐 검찰이 알든 알아서 너네들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니까 너무나 예. 무책임하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 문제가 만약에 터졌어요. 예. 그럼 김남국 의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과연 이 돈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해서 돈을 얼마 투자해서 내가 코인을 샀고 그 당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내가 이걸 보관하고 있었고 예. 그 돈을 또 팔아갖고 내가 현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시 코인을 샀는지 이렇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예. 그게 정답이고 이재명 대표가 예. 나서서 김남국 의원 그거 다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하게.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대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측 패널이 김남국 의원이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좀 하면은 이 논란이 좀 잠재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다 의견을 좀 같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사실 이른바 개딸 이 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영리한 투자 성공 사례다. 젊은 부자 이 영앤리치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준석 당대표가 코인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치렀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때는 그 당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네네. 갑자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국의 대상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게요.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예. 불법 여부도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그다음에 그것을 공개를 안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예. 불공정하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본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그래서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에게 이걸 공개하라 마라 강요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을 대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네. 이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좀 더 성실하게 이것들을 국민에게 밝힐 필요는 있다. 예.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 밝히지 않았으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주장하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할 수는 있는 거죠. 국회의원인 김남국 의원에게 좀 더 성의 있게 국민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걸 가지고 매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은 그래도 이 과세 시기 유예하는 법안도 다 걸려 있고 이게 아니 그거는 이해 충돌이 명백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좀 경솔했다 뭐 이런 정도의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동의해요. 네네. 저 밝힐 의무가 없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국민 정서예요, 이것도. 네. 자, 60억 원어치의 그거를 작년 초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서 의문투성이다. 근데 안 밝히고 정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하. 아니, 안 밝혀도 되는데 네네. 국민 정서의 문제라는 점.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문제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코인 거래는요. 뭐 거래소나 아니면 FIU에서 이상 거래로 분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이상 거래로 분류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 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은데 왜 이러느냐? 이 지점은 잘못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FIU에서 이걸 이렇게 이상 거래로 확인해서 받아서 본 것을 의심 사례로 본 것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강내구 협회장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8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왜 이게 기각이 된지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청구한 의미가 어떻다고 보고 이번에는 확실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을 때 좀 다 황당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법조인들은 좀 의아해했을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에서. 네. 분명히 검찰에서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청구가 됐는데요. 맞아요. 아마 더 보완은 했겠죠. 네. 여러 가지 뭐
그 은닉을 하려고 했던 정황,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 네. 뭐 이런 것들을 더 보강을 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요. 지난번에 됐어야 되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그럼 더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박희태 전 대표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일 때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금액이 9,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실행 사안이죠. 실형.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잖아요. 그것만 봐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아.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은요, 금품 전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출석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이고요. 이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뭐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수긍하기 어렵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이 두 의원과 출석 일정 조율 중이고 또 이번 주 송영길 후보 측의 주변 인사들을 좀 줄줄이 소환을 했습니다. 수수자 측 그리고 받은 사람에 대한 이 조사가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좀 줄 소환될지 이게 사실 좀 주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이정근 부총장의 그 녹취록에 따른다면 예. 그 현역 국회의원들,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뭐 적게는 10명에서 만약 겹치지 않는다면 20명까지도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일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수사는 공여자, 그러니까 뭐 광래구청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그리고 관련돼서 송영길 전 대표의 뭐 전 보좌관 같은 분들을 지금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여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진술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후에는 결국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당연히 이제 뭐 지역의 실장들이나 본부장들 뭐 그런 사람들을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결국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돈을 수수했고 그 수수한 사람들의 명단을 추릴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이 그 수수한 의원들을 특정해서 소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문제일 텐데 결국엔 검찰이 그 국회의원들에서 소환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과연 그렇게까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지금 검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수사가 이제 향하고 있는 것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잖아요. 근데 검찰에 초기화된 사실상 이 깡통 휴대전화를 이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구속사유가 늘어나는 지적도 있고 또 송 전 대표 측 변호사는 방어권이라는 거 이거 언급을 했어요. 글쎄요, 깡통 휴대폰 제출하면서 검찰까지 찾아갔는데 또 방어권 얘기를 한다. 이건 어떻게? 만약에 그 초기화를 본인이 직접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 뭐 범죄 혐의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시켰다든지 뭐 이러면 그건 이제 범법 행위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이 얘기하는 방어권이라는 건 뭐 본인이 직접 지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건 조사해봐야 아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을 받았다는 현역 의원들을 검찰이 몇 명까지 확인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네네네. 근데 가장 최근의 언론 보도에 보면 6명까지 확인했다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6명. 근데 네. 그것도 만약에 6명을 불렀는데 다 가서 안 받았다고 부인을 했을 경우에 이제 지금 장현주 변호사 얘기하듯이 증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수사가 그냥 이정근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다 금방금방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있을 거다. 다 부인할 경우에. 그래서 좀 잘 들여다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 보통 피의자들은 방어권을 저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핸드폰 잃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제출을 안 한다니까요. 예. 보통은 제출 안 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요. 그거 거의 깡통을 제출 하나 마나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출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출한다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건 뭐냐면 되게 오만한 거죠. 치사한 행동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보통 안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뭐냐면 방어권으로 보지 않아요. 저 변호사 저렇게 말하면
좀 안 됩니다. 저렇게 말하면 국민들 앞에 예. 뭐냐 이런 경우에는요 죄질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수사기관, 국가기관에 대해서 예. 약간 조롱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건 죄질 불량으로 보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높다. 사유의 하나로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만하다, 치사하다 좀 개인적인 네. 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죄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정미경 최고님께서 검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시니까 저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뭐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은 또 그래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방어권을 행사했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어권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일단 한동훈 장관도 예전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검사였지만 그래도 피의자의 방어권은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게 또 국민들의 정서였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피의자 신분이지만 네.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은 네, 네. 있지만 예. 그럼에도 방어권을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이 개념치 않겠다 이 발언했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죠. 이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뭐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를 거의 8, 9개월 동안 만나주지 않는 대통령을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만난다?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처음 된 것도 아니고 예. 그 이전에 또 예를 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있었을 때도 만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의도는 저희 민주당을 친명 대 반명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고 네네. 또 민주당 지지층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만났을 때 예. 만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게 예를 들면 뭐 어떤 범죄자를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 얘기를 한 측면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네, 네. 그렇다면 박광원 원내대표 스스로가 예를 들면 당 대표가 범죄자임을 인정하는 상황이 또 돼버리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안 만나냐라는 논쟁을 하기 전에 네. 대통령한테 여쭤봐야 돼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당 대표를 만나서 예.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초당적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네네. 지금까지도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또 진정성이라기보다는 네네. 민주당을 갖다 둘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하. 저는 대통령이 그냥 좀 통 크게 그 일본한테 했던 것처럼요. 좀 통 크게 좀 만나셔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잘 수사하겠죠. 아무리 대통령 만났다고 검찰이 수사 안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그 혐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뭐 만나고 안 만나고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많은 야당 대표를 만나서 혹시라도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네네. 딜하는 게 아니냐, 예. 뭐 법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소통하고 싶고 민주당하고 만나고 싶은데 그 이재명 대표니까 못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제는 범죄 혐의 없는 분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소통의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계속 만나자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저는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표와 무관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예. 박광원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네. 이재명 대표와 왜 안 만났냐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어허.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저는 견인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대화를 거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